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추가 금리 조정에 더 신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한 말인데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낮은 4.25에서 4.5%로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4차례 정도로 봤던 지난 9월과는 달리 2차례 정도만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 등 기존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지난밤 나스닥은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했는데요.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이제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빌라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어제 18일부터 공포하고 시행이 된 건데요.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실시되는 이번 조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요. 오늘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죠? 네, 크게 출렁였습니다. 사실 이제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이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3대 지수 모두 급락세를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환 시장이나 증시도 충격을 받겠다 예상은 했는데 예상보다 충격파가 큰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장 개장부터 2% 이상 급락세로 시작을 해서요. 장중 내내 2% 안팎의 낙폭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종가는 1.95% 하락했습니다. 48포인트가 떨어지면서 2430선까지 밀려나게 됐고요. 네. 코스닥도 낙폭이 큽니다. 1.89% 13포인트가 밀리면서 68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양시장 모두 그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특히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이 줄줄이 하락하면서 낙폭이 좀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의 하락,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3회 연속 통화 완화적인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치자 매파적 인하라는 평가 속에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태고 팔아치우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넘어섰죠? 네, 그렇습니다. 외환시장 변동폭이 더 컸습니다. 오늘 오전 개장 시부터 원달러 환율은 곧바로 1,450원 급등을 해서요. 1,45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1,450원 선이 의미가 있는 게 장중 환율이 1,450원 선을 넘어선 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과거로 돌려보면 2009년 3월 16일 당시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최고 1,488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렇게 올라간 이후로 15년 9개월 만에 다시 1,450원 선을 웃돈 거니까요. 네. 환율이 이달 초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급등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1,450원은 넘지 않았어요. 당시에 1,440원을 넘었다가 1,430원대로 이제 내려가고 그 뒤로도 1,430원대에서 이렇게 움직였고요. 환율 측면에서 보면 지난 2022년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도 환율이 크게 흔들렸었는데 그때도 1,450원 선은 넘지는 않았었어요. 그만큼 오늘 환율이 급등세를 연출했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미국 연준의 FOMC 충격파가 컸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게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보면 딱 현재 달러의 그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지수상으로 보면 106, 105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108.
때까지 올라섰어요. 이것도 2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거다. 그러니까 달러 값이 비싸질 거다. 라는 이제 시장의 전망 속에서 달러의 강세가 지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건 우리한테 이거겠죠. 어디까지 더 올라갈 거예요?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일단은 1,450원을 마지노선으로 봤어요. 그래서 일단 1,450원 선이 넘으면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해서 즉 달러를 풀어서 좀 진정을 시키는 양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면 1,500원 선까지 상방을 열어놔야 된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고요. 예.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시키기 위해서 오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오늘 긴급 거시경제 간담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금융 외환시장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자영업자 대출이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통계청이 오늘 지난해 일자리 행정 통계 개인 사업자 부채 자료를 내놨고요. 이걸 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 평균 대출액 1억 7,897만 원. 그래서 1년 전보다 49만 원, 0.3% 감소를 했습니다. 네. 감소한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계속 늘었거든요. 2017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했는데 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렇게 자영업자 대출액이 줄어든 게 처음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이 좋아진 건가요? 그러니까 빚이 줄었으면 상황이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예. 있는데 아니고요. 경기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금리가 워낙 이제 작년까지 높았잖아요. 예. 올해도 뭐 높았죠. 그러니까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결국 이런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더 이상 빚 못 내겠다. 그래서 빚을 줄인 것으로 봐야 되고요. 상황이 좋아진 건 네, 아니군요. 확실히 금리에 따라서 이게 움직임이 있는 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때 당시는 거의 0%에 가까운 저금리 기간이었잖아요. 이 기간에는 자영업자들이 빚이 큰 폭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보면은 2.4%, 2020년 5.4% 이렇게 빚이 계속 늘었고 2021년 이때도 사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이었죠. 이때도 5.3% 이렇게 늘었다가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게 2022년부터거든요. 이때 또 증가폭이 1.3%로 크게 둔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고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어떤가요? 연체율이 더 중요하죠. 네. 대출 규모는 줄었는데 대출 연체율은 또 역대 최고치로 올랐어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재정 상황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지난해 자영업자 연체율이 전체입니다. 0.66%. 그래서 한 해 전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0.30%포인트가 높아졌어요. 이게 1년 사이에 되게 많이 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체율도 최고치지만 1년 사이에 연체율 증가폭도 이것 역시도 통계 집계 이래 최고. 로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이게 역대 최고치의 연체율로 나타난 거다. 연령대별로도 보면 전 연령대에서 연체율이 다 올라가긴 했는데 29세 이하 청년층 연체율이 0.41%포인트나 1년 사이에 급등을 하면서 1%까지 연체율이 올라갔어요. 이것도 상당히 좋지 않은 신호죠.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겠군요. 네. 자, 지난해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4,300만 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국세청이 이제 올해 4분기 국세 통계를 내놨고요. 이걸 보면 작년에 이제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평균 총 급여액을 따져봤더니 4,33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119만 원 늘어난 겁니다. 2.8% 늘어난 거고요. 이 늘어나는 추세는 최근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많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로자 전체 급여 분포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3천만 원 이하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945만 2천 명. 전체의 45.3% 절반 가까이가 3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근로자들은 여전히 저임금을 받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어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가 540만 3천 명 25%.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가 460만 명 22%로 각각 집계가 됐고요.
이른바 억대 연봉자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지난해 139만 명, 전체 근로자의 6.7%를 차지했는데 이 역대 연봉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납니다. 2019년에는 4.4, 4.7, 5.6, 6.4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적게 받는 사람과 많이 받는 사람 양쪽이 크게 늘어나는 것보다는 가운데층이 예. 탄탄하게 평균적으로 네, 받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전체 분포도의 구조로 네. 보면 아주 올바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역별로도 보면 흥미로운 거는 어디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급여를 받을까? 상식적으로 서울이 제일 많이 받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광역시도 단위로 보면 울산이 4,960만 원 1위로 나타났고요. 네. 서울이 2위입니다. 4,797만 원 순으로 나타났고 좀 더 단위를 줄여서 시군구 단위까지 보면은 인천 동구가 7,014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 새벽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개최 뒤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에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치솟았습니다. 금리 결정 내용이 담긴 성명서와 함께 시장이 기다렸던 점도표 또 연준이 내놓은 경기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한성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인 빈센트 이코노미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오늘 새벽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3연속 인하했는데요. 자, 이번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요. 그 인하의 폭이 25bp.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과거에 금리를 한 번씩 내리면 25bp씩 내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멘트화되냐면 지난 한 9월 달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때 50bp를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크게 내리다가 내리긴 내렸는데 이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내리고 있다. 예. 더구나 기준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4.5%입니다. 이 4.5%가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022년 12월 달 수준으로 회귀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렸다. 그런데 이것이 3연속 연속해서 내린 것이다. 그리고 내린 폭은 25bp다. 그래서 기준금리 수준이 2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뉴욕 증시는 급락했거든요. 네.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반응한 것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격 변수들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이번 달에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거의 100% 다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나스닥이 3% 이상 하락했고 금리는 상승했고 달러는 강해졌고 우리 시장도 2% 가까이 하락했고 예. 또 달러 환율은 상승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복귀해 보면 금리를 내린 것은 기정사실화 됐었고 문제는 곧 한 달만 있으면 내년이잖아요. 내년도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오늘 간밤에 있었던 미국의 회의를 쭉 복귀해 보면 여차하면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금리가 인하한다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고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라든지 다양한 가격 변수들이 오를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간밤에 미국의 중앙은행장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보니까 여차하면 내년도 한 중반쯤에는 금리 인하를 멈출 수도 있겠구나.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자산을 뺄 때가 아닌가. 그렇다면 한국의 주식시장이 올해 1년 내내 지금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손해를 감안하고 우리가 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
또한 미국을 주식 투자했던 분들은 계속해서 미국 주식이 1년 동안 올랐는데 이쯤 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때 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유인이 좀 더 경감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얘기를 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자, 이번 FOMC 발표에서 주목할 것이 점도표와 경제 전망 예측인데요. 먼저 점도표를 살펴보면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고요. 점도표는 일단 점도표라는 것이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준들이 그러니까 의원들이요. 총 19명이 있어요. 네. 그 19명이 1년에 8번 회의를 하면서 그중에 절반이 4번 정도는 자기의 의사표시를 점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점도표예요. 예.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나하나 표시를 하는데 점을 찍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 점이 모아져 있는 그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중위값을 통해서 시장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 정도 금리를 낮출 것이구나라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점도표라는 것은 이 점 하나에 불과한 게 아니고 미국의 중앙은행들이 향후 어떻게 금리를 가져갈 것인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다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데 간밤에 발표됐던 점도표에서 바로 직전은 이제 9월달 점도표였거든요. 9월달에 비해서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데 인하하는 폭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지난 9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내년도 미국이 금리를 4번 정도 인하할 거야. 즉 100bp 정도 1%포인트 내려갈 거야 해서 간밤에 딱 뚜껑 열어보니까 1%가 아니고 한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내려갈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그 인하는 폭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점도표에 대한 시사점이고 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점도표는 내년도 금리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후년도 그 글피 5년 후의 금리까지도 발표를 해요. 그게 장기 금리 전망치까지 발표합니다. 네. 흔히 그것을 시장에서는 뭐 중립금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중립금리는 좀 이따 얘기를 하더라도 이 장기 금리가요. 계속해서 올라가더니 간밤에 3%를 찍었어요. 예.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입니다. 그럼 앞으로 4, 5년 동안 계속해서 금리의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그 금리의 변화의 목적지가 3%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빨리 계산하는 사람들은 자 가만히 있어보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앞으로 4, 5년 동안 인하하는 폭이 많아봐야 1.5%포인트. 네. 150bp면 거의 막다르게 왔구나. 여차하면 금리를 더 이상 낮추지 않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네. 금리 인하한다고 왕창 유동성의 효과를 누릴 그 시기가 짧아지겠구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매파적인 점도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방금 잠깐 말씀을 해주신 언급하신 중립금리 추정치에 대한 고민이 연준에서 깊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중립금리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중립금리란 사실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가지려면 가질 수 없는 또한 이상적인 그런 금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금리라는 것은 유동성의 바로미터거든요. 금리를 낮추면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돈이 풀린다는 것이고 금리를 올린다면 시중의 유동성이 다시 한번 옥죄이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사회적인 현상이 물가가 오르고 내리면 즉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고정이 되는. 맞습니다. 중립금리라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금리를 말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어떤 통화 정책을 펼 때 가장 이상적인 추구하고자 하는 금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각각의 모형에 의해서 학자마다 다 달라요. 어떨 때는 누가 볼 때는 뭐 4%, 예. 누가 볼 때는 3%. 그런데 미국의 중앙은행이 그것을 어렴풋하게 한번 보여주는 것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점도표상에서의 장기금리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5년 뒤에 가고자 하는 금리 수준이라는 게 이상적인 금리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 금리가 간밤에 계속해서 올랐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고 그 수준이 3%. 자, 이것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3%대로 간다라는 건 중립금리가 3%로 간다는 건 미국의 비용이 이전보다 3%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투자를 할 때 아니면 자금을 빌릴 때 기본적으로 3%는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네. 얼마나 더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야겠어요? 3% 훨씬 더 그렇죠. 높은 기대 수익률이 있어야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전만 하더라도 뭐 3%보다 좀 모자라도 자금을 좀 차용해서 우리가 투자해서 남을 게 있었다면 이제는 3%보다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이라든지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만 기업에만 투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이번 회의에서 공개된 새로운 경제 전망 예측을 자세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연준은 내년 연말 기준금리를 3.9%로 제시를 했는데요. 앞서 9월에 제시한 3.4%보다 0.5%포인트 높인 건데 이렇게 높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기준금리는 인하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인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인하폭이 줄어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째, 금리를 내리려면 경기가 안 좋아야 됩니다. 또한 금리를 내리려면 물가가 잡혀야 돼요. 예. 그런데 간밤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전 3개월치보다 그 폭을 다 좁혔잖아요. 그럼 그 3개월 동안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경기가 좋아졌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숫자로 나타났어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바라보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기존의 2%에서 2.1%로 0.1%포인트 올려 잡았어요. 물가의 상승률이 2.1% 기존에서 2.5%로 0.4%포인트 높여 잡았어요. 자, 흔히 일반인들은 아니 미국 경제 성장이 2%나 2.1%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미국의 경제 규모가 거의 25조 원 달러.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의 10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1%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 해의 경제 성장률하고 경제 규모랑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지고 물가 상승률도 동반 높아져서 이러한 점도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연준의 경제 전망에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도 좀 고려가 됐다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트럼프가 이번에 2기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뀌고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흔히 우리가 시장에서는 트럼프 2.0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2017년에 1.0이 있었다는 것이죠. 트럼프 2.0이 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그의 정책을 봐야 되는데 그의 정책은 딱 한마디로 감세와 관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외적인 관세와 대내적인 감세인데 이 두 가지의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희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간밤에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전망치를 크게 높일 때 이 트럼프의 정책 흔히 트럼프 노믹스라고 하는데 트럼프 노믹스를 감안했다라는 게 실제 물가 상승률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게 이런 트럼프 노믹스의 결과를 일부 반영한 거 아닌가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또 일각에서는 미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떨까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 지난 1기 때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를 복귀해 보면 그가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금리를 낮춰라. 저금리. 달러는 약해야 된다. 근데 간밤에 10월 FOMC 이후에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죠. 금리는 오르고 달러는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장 즉 통화정책과 고용 완전 고용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의 그 스탠스 행보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주의적인 행보가 해가 바뀌면 당장 1월 달부터 크게 컴플리트 뒤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면이죠. 예. 자, 내년 첫 FOMC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 열리는데요. 그럼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당초 4차례에서 2차례 정도만 한다면 언제쯤 멈추게 될지 더 이상 내려갈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장 1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은 다양한 이런 통화 정책의 가능성이 금리의 선물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가치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CME 선물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CME 시장에서의 금리 선물 지수가 12월 FOMC가 딱 끝나자마자 곧바로 1월 달에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오히려 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월 달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첫 열리는 FOMC에서는 일단은 금리 인하는 한 번쯤은 멈추고 가겠구나라는 게 기존의 컨센서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대 경제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조절을 한다면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인하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자, 이 선제적이란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한국은행의 운신의 폭이 좀 좁아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 국내 상황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높아져갖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1.5% 내외에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성장률은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필 것이고 그건 한국은행의 몫이고 정부는 재정을 집행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신의 폭이 적어졌다 하더라도
한국의 성장률 자체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1월달 아니면 언젠가는 또 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예.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정책이라는 것은 적시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모든 것에서는 반대급부로 후폭풍이라는 게 있죠. 금리를 인하한다면 오늘도 우리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환율이 널뛰기가 나타났던 것처럼 계속해서 한은의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의 달러 환율 원화의 약세 압력은 좀 더 높아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일본 중앙은행이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죠. 하지만 1월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또 촉발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우려는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싼 엔화를 빌려다가 주요국 아니면 신흥국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빌리는 돈의 코스트가 높아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청산. 이제는 투자는 뭐죠? 기본적으로 본전을 회수하자라는 것이 유인이 높아지거든요.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자극은 지금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상당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BOJ가 언제 다시 한번 금리를 높일 수 있냐가 관건이거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은 3연속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재밌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의 중앙은행인 BOJ는 지금 3연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행보 때문에 환율이 널뛰게 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연준발 충격에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돌파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네,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가 좀 중요할 건데 네. 사실 이게 또 재미있는 통계가 몇 개 있는데요. 미국의 달러는 언제까지 강해질 것이냐? 그것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에 통하는 그 국가의 경제 펀더멘털, 즉 경제 성장률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감안해 보면 미국 경제가 내년에 언제까지 견고할 것이냐라고 보면 주요 국가들 대비해서 견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달러는 강세 압력이 높아질 것 같다가 첫 번째고, 그런데 공교롭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과거에 공화당 정부였을 때와 민주당 정부였을 때의 달러가 달라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공화당 정부였을 때 달러는 4년 내내 약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시계를 보면 달러는 지금이 가장 높은 국면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냐, 이 타이밍 매우 중요한데 과거의 통계를 약간 빌리자면 공화당이 집권하고 한 6개월, 그러니까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달러가 항상 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지난 1기 2017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달러는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는 건 모르겠으나 과거의 통계를 차용해 보면 적어도 앞으로 6개월 동안에는 지금의 달러 강세 기조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또 진행이 되게 되면 엔화도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엔화 상승 또 강달러까지 우리 네.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달러가 강하다, 엔화가 강하다, 그런 반대급부로 원화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예. 자, 원화가 약하다는 것은 원화 자산에 대한 유인이 희석되는 것이죠. 수출 경쟁 우리 기업들이 원화가 약해지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과거에 동반 나타나던 패턴입니다. 하지만 글로벌리 우리 제품들의 포지셔닝이 가격이 싸고 낮음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국면은 이미 지났거든요. 따라서 달러가 강하다, 엔화가 강하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원화는 약하다. 원화의 자산에 대한 유인이 희석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트럼프 2기 출범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고요. 변화하는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들까지 이런 경제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개인과 투자자들에게 좀 정리 말씀,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때를 기다릴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때라는 것은 반드시 온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요. 트럼프의 행정부가 펼쳐집니다. 더구나 2.0이라고 합니다. 과거 1.0과 2.0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속도입니다. 1과 2가 다른 것이 2.0은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이 초반에 강하게 드라이브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의 정책이 결코 한국 경제한테는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지금의 원화의 약세가 그것을 이미 전초적으로 사전적으로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나기도 다시 조금은 지나가고 보자라는 말씀처럼 네. 때를 기다릴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내년에 우리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지 좀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일단 주요 IB들이, 해외 IB들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계속해서 낮출 개연성이 높고요. 다만 낮춘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한국 은행이라든지 한국 정부가 뭔가 모멘텀 플레이를 할 건데 정책에 대한 기대가 꽤 높아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국 경제가 어떻게 하면 바닥을 찍고 살아날 것이냐. 그것은 과거 같으면 수출 아니면 내수거든요.
근데 트럼프 2.0 시대에 수출이 이전보다 좋아질 가능성은 착히 적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돌파구냐? 내수입니다. 그럼 내수가 좋아질 수 있겠느냐? 뭐 가계부채, 뭐 서민경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필요합니다. 폴리스 믹스가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키워드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행 금리나 또한 재정의 조기 집행 아니면 추경까지도 앞으로 3개월 동안은 한국의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아질 때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수가 좋아져야 하고 내수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일단은 금리는 낮춰야겠죠. 뭐 낮추면서 외환시장에 후폭풍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당위성 문제에서 금리는 낮춰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시경제 정책이라는 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거든요. 그 재정을 이제 펼쳐야겠죠.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줄어서 통과가 됐죠. 따라서 집행률이 1, 2, 3, 4분기보다 똑같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반기에 좀 더 많이 집행해야 될 것 같다. 조기 집행이 일단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추경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김동연 지사는 올해 30조 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도 한국의 재정 순수라는 게 있거든요. 예. 피지컬 멀티플레이어라는 거. 재정을 쓰면 그게 100원 쓴다 그래서 100원이 오롯이 경제 성장률에 전부 다 반영되지 않고 일부만 반영됩니다. 예. 뭐 국채금리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든지 크라우징 아웃 이펙트 구축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기 집행과 한 30조 원 이상의 추경이 뒤따라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수 진작을 위해서 예산의 조기 집행과 추경 예산을 짚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이 정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도 좀 투자를 하고 싶다. 네. 어디에 눈을 돌리면 좋을지. 자, 우리가 투자 그러면 흔히 뭐 주식자를 보통 연상하는데 네.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로벌리 가장 각광받는 자산은 금과 비트코인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금, 비트코인. 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 달러 패권에 대한 지위를 계속해서 경고해 가져가자. 이건 패러다임의 큰 변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러 패권의 대항마로서 금과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경쟁시키면서 상승 추세를 이끌어 갈 것 같다라는 것이 자산 배분 차원에서 한 번이고요. 제 원 시나리오 원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자 국내 주식이 모든 게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히 오르는 거 없을 뿐더러 영원히 내려가는 건 없거든요. 내년도 우리 기업들이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좀 막막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의 큰 정책 변화 속에서 원화의 약세 측면에서 한국의 기업들 중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결국 자동차를 비롯해서 K-뷰티라고 해서 화장품이라 비롯해서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일부 많은 주식들이 평가 절하 아니면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이런 주식들은 지금쯤부터 눈여겨볼 필요성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 빈센트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의 동향을 살펴보고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부터 살펴보죠. 네, 한국부동산원 12월 3주차 통계입니다. 오늘 2시에 나온 따끈따끈한 통계인데요. 역시 하락폭은 이제 부동산원 통계 내용을 보면 하락폭 유지라고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폭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0.01%까지 내려왔는데요. 우리 7월 거래가 많이 될 때가 0.32%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0.32에서 0.01이면 140km로 예. 차가 달리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정차했습니다.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12월 4주차 다음 주가 되면 이제 0% 보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는 0% 보합으로 아마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은 이미 0% 보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0.01%인데 인천이 마이너스 0.05% 정도 좋지 않고요. 지방은 마이너스 0.05%, 지난주도 마이너스 마이너스군요. 0.05% 이미 하락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간 통계는 통계잖아요.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니까 분위기의 추이를 봐야 되는데 분위기 자체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이제 여러 가지 양극화, 편차는 굉장히 심한데 공통점이라면
꽁꽁 얼어붙었다. 매수 문의도 이제 별로 없고요. 집을 사려는 분들 자체가 일단 사라졌기 때문에 매수 문의도 없고 집을 팔려는 분들도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 관망으로 돌아서면서 모든 것이 우리 오늘 좀 춥잖아요. 예.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춥게 느껴집니다. 더 추워요. 자, 통계로 보면 확실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장의 분위기도 그럴까요? 현장도 이제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지역들 우리가 한강벨트라고 하는데 강남에 뭐 인기 지역들 가보면 이 정도 찬바람이 부는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거래량이 떨어진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12월 거래량이 아마 11월 거래량이 한 3천 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12월 거래량이 지금 직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추세의 흐름을 보게 되면 2천 건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한 1,000건대 정도 머무를 것 같으니까 11월보다는 한 반 토막 정도, 7월보다는 거의 한 8분의 1 토막 정도 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서로 이제 눈치 작전. 집주인들이 이제 호가를 많이 떨어뜨리면 매수자들은 살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으나 아직은 급매로 가격을 떨어뜨릴 때는 아니다라고 이제 관망세. 일단은 관망세, 정치적 불확실성이 언제 제가 되는지를 좀 보시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자산가 모임에 좀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외로 좀 자산가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뭐 해결이 되겠지라는 입장이고 걱정하는 건 보유세.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보유세,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 PB 분들 만나보니까 오히려 또 매수 문의는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을 때 투자 기회로 삼아야 되나 직접적으로 아직 그 계약을 하진 않으나 지금 여러 가지 좀 알아보는 단계. 그래서 자산이 있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하시는 거고요. 또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또 더 많이 위축이 돼서 좀 지역별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예,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경매로 나오는 매물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강남 고가 매물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라고 하죠. 경매 시장이 좋지 않으면 결국 집값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경매가 이제 선행 지표라고 합니다. 부동산 예. 시장의 선행 지표라고 하는데 1월에서 11월까지 임의 경매가 12만 9,703건으로 2013년 이후로 이제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 경매는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임의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는데 임의 경매는 우리가 은행에 돈 빌리게 되면 이 은행이 하는 게 있죠. 우리 집에 대해서 이제 근저당 설정을 예. 하게 됩니다. 설정을 하게 되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라고 딱 표시가 나는데 내가 대출 이자를 안 낼 수도 있잖아요. 못 낼 수도 있죠. 대출 이자를 한 번 내고 두 번, 세 번, 네 번 못 내게 되면 은행은 경고장이 날아오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안 하네라고 하면 저한테 물론 통지는 하겠습니다만 바로 경매를 넘겨버립니다. 그게 네. 임의 경매고요. 강제 경매는 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면 판결문을 받아서 소송을 통해서 이제 경매를 넘겨야 됩니다. 그게 네. 강제 경매인데 임의 경매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예. 못 갚는다. 그러면 경기가 좋지 않다. 또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됐다는 걸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세 자체가 2013년 이후로 가장 높다라고는 하는데 앞서서 제가 12만 9천 가구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요. 2022년은 6만 5천 가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2배 정도 늘어났고 경매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전에 발생했던 문제가 이제 지금 절차를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9개월 전부터 이자를 못 내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예. 건데 9개월 전보다 지금 경제가 더 힘들어졌잖아요. 환율이라든지 수출, 내수가 모두 힘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분위기는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불패라고 하는 강남 쪽에서도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 2배 정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강남도 임의 경매 물건은 늘어나고 있다. 단 차이가 있다면 낙찰 가율인데요. 감정 가격이 있으면 이제 돈을 얼마나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낙찰 가율이라고 예. 하는데 다른 지역들은 낙찰 가율이 100%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감정 가격이 있으면 더 낮게 좀 싸게 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강남 쪽은 여전히 10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돈 좀 더 줘더라도 시세보다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심리적으로 본다면 핵심 지역에 좀 더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인 18일부터죠. 빌라를 사면 무주택으로 인정이 된다고요? 네. 이제 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어제부터죠. 18일부터인데 기존에는요. 수도권 지역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지방은 60제곱미터에 1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B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청약할 때 이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빌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봐줄게. 청약해도 돼라고 하는데 좀 완화시켜줬어요. 그래서 수도권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시가격 5억 원까지, 지방은 3억 원까지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주는데, 제가 주의사항 좀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청약할 때. 그러니까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봐주는 거지 양도세는 봐주지 그대로 내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빌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파트 하나 더 사든지 청약을 하게 되면 2주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2주택은 봐주지 않는다. 세금은 봐주지 않고 청약할 때만 청약할 때 됩니다. 유리하게. 그리고 예. 한 채입니다. 한 채. 내가 빌라 한 5채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면 그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공시가격이 5억 원이니까 시가로 따지면 뭐 한 7, 8억 원 정도 되는 가격일 것 같은데 기존에 빌라를 보유하던 사람들까지 청약을 하게 되면 청약 시장 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죠. 기존에 집이 없던 분들이 살짝 기분 나쁠 수도 예, 있죠.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무주택 기간을 이제 오랫동안 유지를 했는데 예. 제 친구는 뭐 한 5억 원 빌라를 한 5년 전에 예.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집 마련 열심히 해야지 계속 청약을 넣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부터 내 친구도 이제 청약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같은 순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순위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살짝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인기 단지 위주로 많이 청약을 하게 되는데 인기 단지는 경쟁률이 어차피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당첨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데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는. 근데 뭐 예. 이왕 말하는 건 이제 기분 나쁜 소식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가점제도 영향을 줍니다. 가점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만 30세부터 이제 가점 점수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2015년에 빌라를 하나 샀다. 5억 원. 전용면 이제 85제곱미터 하나 샀다고 하면 사서 2021년에 팔았다고 쳐요. 2015년에 사서. 그러면 2024년이니까 3년 됐잖아요. 기존에는 무주택 기간이 3년 8점만 인정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전체 기간이 빌라 보유 기간까지도 인정이 되니까 보유 기간이 9년이 되죠. 점수가 20점으로 올라갑니다. 내 친구가 경쟁자인데 이제 점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겠군요. 다시 또 살짝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내년 2025년에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출이죠. 스트레스 DSR. 2024년에도 이제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는데 원래 스트레스 DSR이 이제 대출 한도를 높이는 겁니다. 가상금리를 더 적용해서 한도를 대출 잘 못 받게,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정책인데 원래 2단계가 올해 7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9월로 이제 2달 연기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 이걸 왜 연기하지? 집값이 올라가는데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7, 8, 9월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이제 내년 7월 되면 1.5%로 가상금리가 올라가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최근에 집값도 좀 주춤하고 분위기도 좀 안 좋아지니까 혹시라도 이게 좀 연장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폐지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거나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살짝 완화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도 DSR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요즘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전세 대출은 포함하면 안 되겠다. 정책 자금도 좀 봐줘야겠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DSR은 안 봐주겠답니다. 2025년 7월 예정대로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의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계 부채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기준금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2024년 올해 2번 내렸고 내년에도 2-3번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내리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또 자극을 받을 수도 있는데 대출 스트레스 DSR까지 연기를 하거나 혹시라도 적용 안 하게 된다면 잘못된 시그널을 또 줄 수도 있겠죠. 집 예.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한 심리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 스트레스 DSR는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경제 관련해서 계속 청취자분들께 좀 어두운 소식,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제 마음도 좀 무거운데요. 혹시 새해에는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같은 건 없을까요? 이제 기분 좋은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라고 있죠. 내가 대출 받았는데 갑자기 돈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 대출을 상환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1년에서 3년 내에 상환하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게 되죠. 적용합니다. 예. 그래서 그 돈이 적지 않아요. 우리가 몇억 원씩 빌리게 되면 그 돈이 몇백만 원씩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좀 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1월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좀 내려가는 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매매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 소득 한도가 있는데 올해는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까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2억 5천까지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 아이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0.4%포인트 우대금리도 적용이 됩니다. 또 세제 혜택 살짝 말씀드리면 인구 소멸 지역이 있거든요. 인구 소멸 지역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사게 되면 여전히 1주택으로 봐주겠다. 지방 아파트 좀 사. 저렴한 4억 원짜리 사라는 얘기고요. 비수도권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 미분양을 사도 취득세 혜택을 줍니다. 그렇군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세제 지원 대상도 확대가 된다고요. 네, 이것도 확대가 되는데요. 이제 2025년 1월부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도 배우자도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도 또 청년 우대형 주택 종합 저축도 뭐 비과세, 이자 소득 비과세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혜택들 많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잘 찾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중개보수 정률제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중개보수 정률제 어떤 의미고 어떤 부분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중개보수가 이게 참 입장이 가려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중개사 모임에도 좀 다녀왔는데 우리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돈 아깝거든요. 저도 계약자 입장이 되어 본다면 이거 계약서 도장 찍고 너무 많은 돈을 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중개사분들은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광고도 하고 여러 고생을 했는데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냐면 돈 낼 때 지금은 5천만 원 이하는 0.6%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에서 9억 구간은 0.4%, 뭐 15억 이상은 0.7%인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협의입니다. 이내. 딱 정해진 게 아니죠. 0.7% 이내 협의. 협의라는 게 말이 좋으면 협의인데 이제 잘못 해석하게 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 중개하시는 분 뜻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중개사들은 아니 돈 다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반값 해달라면 반값 해줘야지. 고객이 왕이지. 아니면 다른 집으로 가버려라고 하기 고객은 때문에. 또 그런 느낌이야. 고객은 또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사분들이 이제 중개사 협회에서 이번에 이제 회장이 바뀌었는데 공약입니다. 정률제로 가겠다. 이내를 빼버리겠다는 거고요. 중개사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비율을 낮추더라도 0.7%가 아니라 0.5를 하더라도 정률제로 해달라. 협의 너무 피곤해. 라고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협의 과정과 여론과 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률제가 통과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죠. 개인이 어떻게? 불가능한가요? 이거는 법으로 이내기 때문에 이 법 규정을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정률제 딱 이내 빼고 0.7, 0.6으로 하고 싶다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경험을 해보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예. 중개사도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앞서서 제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개사가 목소리가 좀 크거나 물건이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개사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0.7% 받아야겠어라고 하면 순진하거나 잘 모르는 분들은 또 0.7% 낼 수도 있고요. 계약하시는 분은 실제로 안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계약을 하는 대신에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받아. 내가 매수자면 집주인한테만 받고 나한테는 받지 마. 그렇죠. 너는 매도인한테 수수료 받을 수 있잖아. 안 해? 싫으면 나는 다른 집으로 가버릴래. 미리 아예 그렇게 협상 차원에서 얘기를. 그래서 이게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협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순진하고 저처럼 착한 사람들은 맨날 당하기 때문에 좀 이게 정확하게 0.7%가 아니더라도 0.5%, 0.4%라도 정확하게 좀 정해주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소지 아닐까. 저처럼 착한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강조를 하시는군요. 네. 스스로를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중개보수 정률제가 소비자들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죠. 서로 목소리가 다른데 비율은 내려준다면 근데 지금 비율에서 정률제를 가게 된다면 아마 시장의 소비자들은 굉장한 반발, 강력한 반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토부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비율을 좀 낮추는 대신에 정률제로 간다면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군요. 네. 자,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경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